엄마는 왜 이렇게 빨리 우리를 두고 가신 걸까? 어느 늦가을 아침, 산골 마을의 안개가 아직 차에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13살이 된 윤재는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벌써 3년째다. 어머니 선영씨가 그날 밤 갑작스러운 출혈로 세상을 떠난 지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매끼 식사마다 마당을 스쳐가는 바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조차 윤재에게는 고통스러운 상기였다. 엄마의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인 태진 씨는 집에 낯선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녀의 이름은 경주 읍내에서 생선을 파는 장사꾼으로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키가 크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갈색 손은 늘 물에 불어 거칠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윤재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여자가 엄마를 대신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녀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 해도 윤재에겐 그저 침입자 더 나아가 엄마의 자리를 훔치려는 남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어린 윤재에겐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태진 씨는 한때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왔던 사람이다. 마을에서는 서울물 먹은 사람이라며 대단하게 여겼지만 그는 번쩍이는 도시 생활을 버리고 어린 아내 선영과 함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왔다.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울대 나왔다더니 저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선영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선영은 태진을 따랐고 두 사람은 산 아래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아갔다. 계절 따라 변하는 논밭의 풍경,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선영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그 삶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윤재의 동생인 민재를 낳던 날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 태진은 무너졌다. 두 아이를 동시에 책임질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그는 주저앉았고 민재를 외가에 보내는 결정을 내렸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에 윤재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아빠가 동생을 보내면 나도 같이 갈 거야. 10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단호히 말했을 때 태진은 말을 잃었다. 결국 민재는 외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갔고 윤재는 아버지와 산골에 남았다. 그렇게 흘러간 3년 윤재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농사일로 바쁘게 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침묵이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낯선 오토바이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집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문을 열자 윤재의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다. 윤재야, 인사하렴. 이분은 경주씨야. 앞으로 아빠랑 함께 살게 될 뿐이야. 아버지 태진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떨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윤재는 문턱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소파 위에는 낯선 여자와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여자 경주는 수줍은 듯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윤재의 차가운 눈빛에 입꼬리가 얼어붙었다. 그녀 옆에 앉은 두 아이 하나는 말라깽이 남자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눈이 커다란 여자아이였다. 그들은 윤재를 경계하면서도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진은 한 걸음 다가와 윤재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았다. 이제 우리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 이 아이들은 내 동생들 준호랑 해나야. 그리고 경주씨는 앞으로 네가 엄마라고 불러야 할 분이시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윤재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는 소리쳐렀다. 엄마 누구 맘대로요.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이 집은 엄마 거라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요. 윤재는 책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태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경주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윤재는 이웃에 사는 숙희 이모네 집으로 도망쳤다.
숙희 이모는 윤재 어릴 때부터 자주 놀러가던 이웃이자 선영의 절친이었다. 윤재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윤재는 말없이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가 이상한 여자랑 두 애를 데리고 왔어요. 갑자기 가족이래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숙희 이모는 한참을 윤재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 따뜻한 손길은 마치 엄마 품 같았다.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없지. 하지만 말이다. 너희 아빠도 사람이잖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하나 키우고 밥하고 일하고. 사람은 누구나 기댈 어깨가 필요하단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데리고 오는 건 너무해요. 그건 맞지? 아빠가 너무 성급했네. 하지만 윤재야, 네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널 이해할 수 없어. 꼭 미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조금만 지켜봐줘. 그 사람도 네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할지도 모르잖니. 윤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진과 경주가 숙희 이모네 집으로 윤재를 데리러 왔다. 태진은 숙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모, 제가 너무 무리했네요. 윤재가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숙희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힘든 거 알지. 근데 윤재는 아직 어려. 엄마를 이르는 애한텐 새 가족이란 말이 칼처럼 들릴 수도 있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게 필요해. 경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엔 붉은 기운이 돌았고 말없이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는 그녀를 외면한 채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숙희 이모가 그의 등을 살며시 밀었다. 가렴하지만 내 마음속 문은 꼭 닫아두지 말고 이어서 제3부 함께 살기엔 너무 다른 사람들로 계속됩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경주와 그녀의 아이들 준호와 해나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윤재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주방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식탁에서는 말없이 밥만 먹었다. 아버지 태진은 중간에서 난처한 얼굴로 가족 사이를 잇기 위해 애썼다. 오늘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갈비찜 해놨어. 준호 해나도 많이 먹고 윤재야. 내 것도 내가 많이 해놨다. 하지만 윤재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중얼거렸다. 내 동생은 민재 하나뿐이에요. 여긴 내 가족이 아니에요. 말끝이 차에 떨어지기도 전에 식탁 위의 공기가 뚝 끊겼다. 준호와 해나는 고개를 푹 숙였고 경주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올렸다가 멈췄다. 태진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윤재야,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이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에요. 아빠가 정하면 가족 되는 거예요. 윤재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경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재야, 미안해. 너한테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거 알아. 나도 네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는 생각은 없어. 그냥 조금만 기회를 줘. 노력할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윤재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오던 윤재는 마당에서 경주가 무거운 생선 상자를 혼자 들고 들어오는 걸 보았다. 그녀는 새벽부터 바다로 내려가 장을 보고 저녁 무렵 돌아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고단했지만 단단했다 등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하지만 윤재는 못 본 척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경주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부엌에 내려놓고 다시 장갑을 꼈다 해나는 마당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수세미를 씻고 있었고 준호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각자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윤재의 마음은 아직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뜻밖의 방식으로 터지었다. 학교 가는 길. 윤재는 문득 목에 걸린 빨간 넥타이, 즉 교복 넥타이 겸 반장 표시용 스카프를 입고 나온 걸 깨달았다.
규칙에 엄격한 담임 선생님에게 걸리면 분명 크게 혼날 일이었다. 마침 운동장에서 해나가 혼자 극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윤재는 다급히 달려가 물었다. 해나야, 집에 가서 내 넥타이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해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오빠, 지금 연습 빠지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꼭 있어야 해. 극한 연극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혼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해나의 단호한 말에 윤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됐어. 역시 남이잖아 남. 윤재는 씩씩대며 자리를 떴고 그날 담임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며칠 뒤 터졌다. 윤재는 어느 날 방 안에서 해나가 자신의 책상 위를 들여다보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내리 속에서 넥타이 사건이 떠올랐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윤재는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내 일기장 봤지? 누가 허락했어? 해나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안 봤어요. 진짜예요. 그냥 표지만 봤어요. 하지만 윤재는 듣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손에 잡히는 것을 던지며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왜 남의 물건을 맘대로 뒤져? 그때 마당에서 돌아오던 경주가 상황을 보고는 곧장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만해. 그녀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외쳤고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들어왔다. 그리고 윤재의 종아리를 2대 후려쳤다. 형제끼리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구냐 감정이 힘들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그 소리에 집안은 얼어붙었다. 윤재는 2눈이 벌개진 채 소리쳤다.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면서 나를 때릴 권리 없어. 경주의 손에 들린 감나무 가지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윤재의 심장은 여전히 거세게 뛰고 있었다. 아프지도 않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건 살갗보다 더 아픈 상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이 뭔데 날 때려. 윤재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해나는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겼고 준호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해나 옆에 앉아 그녀를 감싸 안았다. 경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 서 있는 윤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아프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하루하루가 고통이야. 네가 날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 그렇다고 서로를 상처내며 사는 건 옳지 않아. 네가 날 미워하는 마음 내가 이해 못할 것 같니? 그 순간 태진이 들어왔다. 경주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졌고 윤재를 향해 무겁게 물었다. 뭐가 그렇게 화났니? 왜 또 이러는 거야? 그 여자가 날 때렸어요. 감히 나를 아빠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경주는 내 엄마는 아니지만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 않냐. 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윤재에겐 그 말이 배신처럼 들렸다. 그래요.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네요. 윤재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다. 어두운 산골 마을길을 달려 숨이 찰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윤재는 알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다 조용히 가라앉는 듯했다. 그때 숙희 이모가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 들려 있었다. 윤재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려워. 때로는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을 잘 못하면 상처가 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느껴지게 돼 있어. 경주씨 말이야.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근데 지금 보면 참 열심히 살더라. 너희 아빠뿐만 아니라 너까지 생각하며 사는 게 보이더라. 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근데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요. 그건 너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야. 엄마를 잃은 그날부터 너는 아직도 멈춰 있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를 다시 따뜻하게 채울 누군가가 필요하단다.
그게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키 이모의 말은 깊이 가슴속에 남았다. 며칠 후 윤재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와 경주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다. 경주야, 미안해. 내가 윤재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다 네가 감당하게 해서. 아니요, 오빠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이 마음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좋겠어요. 그 말에 윤재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방을 떠났지만 마음 한켠이 살짝 풀려 있었다. 며칠이 흘러갔다 산속에도 봄 기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공기엔 더 이상 겨울에 살기 어린 냉기가 없었다. 윤재는 그 변화들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 여전히 경주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침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끙끙대며 들고 오는 모습, 젖은 앞치마를 입은 채 땀을 닦는 모습, 손등에 새로 생긴 굳은 살을 보며 윤재는 그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다. 경주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태진의 이마를 식히며 간호했고 해나는 조용히 끓인 죽을 옆에 가져다 놓았다. 그 광경을 윤재는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러나 오래도록. 며칠 뒤 윤재는 우연히 경주가 시장에서 산 작은 상자 하나를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 상자 안에는 조심스레 접은 남자아이용 셔츠와 바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서울에 있는 민재에게 주롯이야. 너무 오래 못 봐서 마음이 쓰이네. 경주는 그 쪽지를 쓰고 조심스레 상자를 포장했다. 그녀는 민재를 만나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아이와 가족이 되려 애쓰고 있었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인데 동생에게조차 마음을 쓰는구나. 그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다. 조용한 기색 속에서 해나가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윤재 오빠, 이 장아찌 맛있지?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윤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네. 그 짧은 대답에 경주의 눈이 놀란 듯 커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어졌다 해나는 활짝 웃었고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윤재를 바라보았다. 태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숟갈 더 떠넣었다. 그러나 그의 입겐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며칠 뒤 윤재는 조용히 경주에게 말을 걸었다. 민재 옷 고마워요. 경주는 깜짝 놀라 윤재를 바라보았다. 그냥 민재 생각나서 그랬어요. 별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큰일이에요. 윤재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경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시간이 흐르며 윤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해나와는 아직 서먹했지만 함께 마당에서 나무를 심고 학교 가는 길에 마주쳐 인사하는 정도는 하게 되었다. 준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윤재의 옆에 앉아 물었다. 형, 나랑 축구 한 판 할래? 윤재는 웃진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지면 라면 사기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은 서툴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재는 고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향한 꿈을 이야기할 때 그는 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디 지원할 거야? 서울 올라가고 싶다던데 준비 잘 되고 있지? 그런 질문들이 오갈 때마다 윤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알아서 할 거야. 사실 윤재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들었다. 윤재야, 우리 집 사정 알지? 대학 꼭 가야 한다면 장학금이나 기술대학도 생각해보자. 태진의 말은 현실이었다. 논밭은 몇 해째 흉작이었고 경주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시장을 뛰어다녔다. 가끔 허리를 감싸쥐고 주저앉는 경주의 모습을 보면 윤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윤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경주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밥을 차렸다. 그녀는 요즘 들어 윤재를 자주 쳐다보곤 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지만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경주는 윤재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고민 많지?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애들은 다 대학 준비하거든요. 근데 난 우리 집 형편 생각하면 그냥 빨리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대학가 가고 싶은 데가 그건 우리 집의 투자야. 윤재는 놀란 얼굴로 경주를 바라보았다. 근데 들었어, 아버지랑 얘기하는 거. 그래도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윤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경주는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왜 또 애 앞에서 포기부터 하세요? 형편 모르세요? 지금 무슨 돈으로 대학을 보내요? 그래도 가야죠. 이 아이 인생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있던 윤재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다. 그의 가슴 속엔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감사가 먼저 들었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그 여자의 존재가 낯설지만 따뜻했다. 결국 윤재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수도권의 국립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성적도 좋았고 면접도 깔끔하게 해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집으로 전화했을 때 태진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고 경주는 핸드폰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그 말 속에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은 윤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 오지 못했다. 경주는 손에 작은 도시락과 보온병을 들고 멀리서 기차를 타고 윤재의 학교에 도착했다. 윤재가 운동장 한쪽에서 졸업 가운을 입고 서 있을 때 경주는 허리를 굽혀 그의 졸업 모자를 살짝 만져주었다. 어릴 땐 말 안 듣고 얄미웠는데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네. 덕분이에요. 윤재는 그 말을 하며 순간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경주는 멍하니 윤재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는 커다란 감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라고 불렀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진심이에요. 나한테 엄마는 선영 엄마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엄마도 엄마예요. 그 말에 경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둘은 서로를 꼭 안았다. 운동장에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흩날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받던 가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진심이 오고 가면서 점점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져야만 진짜 가족일까요? 때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버텨내며 함께 웃는 그 시간이 더 깊은 유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윤재가 처음에 마음을 꽁꽁 닫고 있었지만 결국 엄마라는 한마디를 꺼낼 수 있게 된 그 순간 정말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말은 안 해도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 따뜻한 자리를 채워주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도 준비되어 있어요. 더 깊어진 갈등 그리고 더 아름다운 화해의 여정을 담은 제2편에서 다시 만나요. 기다려 주실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